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희 나는 파이썬으로 머신러닝 한다 순환맛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시간 그것도 평일인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화면 공유하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며칠 전에 이제 출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책을 어떤 의도로 집필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이 부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부분 이렇게 한 가지 실습해보는 걸 저와 함께 하실 거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뒤에서 박지은 선생님께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부분을 더 재미있는 활동으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어떻게 집필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머신러닝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당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사보고 저 책도 사봤는데 어디가 시작인지 잘 모르겠고 그 책만 잔뜩 쌓이고 머릿속엔 정리도 잘 안 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한 10권쯤 보니까 감이 오더라 라는 얘기에 좀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한 20권 정도 책을 사서 봤는데 한 반은 제가 봤고요. 나머지의 2분의 1은 보다 말았고 그리고 나머지 2분의 1은 앞으로 볼 예정인 책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산 책이 흰색 바탕에 빨간색 포인트로 되어 있는 딥러닝 책이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처음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책이다 라는 그런 평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책이 얇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막상 보려고 시작하니까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 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퍼셉트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코딩이 나오는데 이게 뭘 이해하고 이 코딩을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음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을 때 어떤 책으로 시작할지 좀 고민스러웠던 부분을 좀 해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뭔지도 모르는데 실습부터 하고 있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기초부터 하려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론만 가득한 책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내린 결론은 지금 상태에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을 공부를 하려면 책 한 권으로는 어림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막 뭔가 알 것 같고 코딩을 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 뒤로 갈수록 갑자기 막 어려워져서 좀 기초적인 실습을 여러 번 해보면 더 탄탄히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든 교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부분에 있어서도 보시면 파이썬은 파이썬인데 머신러닝 하는 파이썬 이거는 또 내가 알던 파이썬이 아니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는 대체 어디에 등장을 하는가 잘 찾아보기도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리고 파이썬 문법은 머신러닝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파이썬 기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이 코드가 의미하는지 저는 이제 초보라서 대체 이 머신러닝에서 나온 코드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설명은 안 돼 있고 되게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소하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문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법이 어떤 기능인지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대체 공식이 뭔지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정렬할 때 뭐 소트 언더바 밸류 이런 것들을 쓴다라는 것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문법이 구체적으로 뭔지 좀 기초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채우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머신러닝을 하다 보니까 라이브러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뭐 넘파이, 판다스, 매플라립, 그다음에 뭐 시본, 플라투리 익스프레스, 그다음에 뭐 사이킨런 이런 거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뭐가 뭔지 하나도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시작할 때 좀 꼭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먼저 선생님들께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이브러리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넣는 내용들을 좀 담았었고요. 그리고 네, 파이썬으로 머신러닝을 한다고 하는데 이 파이썬 기본 문법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이런 내용들 같이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넘파이나 판다스 다 쓴다고 하는데 다 데이터 뭐 이렇게 살펴볼 때 쓰는 것 같은데 이 둘 차이는 대체 뭔가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보고 싶은 의욕이 있어서 이 책을 좀 집필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더 욕심을 부려서 데이터 분석도 좀 다루고 머신러닝도 다루는 두 마리의 토끼를 좀 다 잡을 수는 없나.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랑 머신러닝 자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왜 떼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설명이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좀 채우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의 목차 부분인데요. 제일 첫 부분에는 이제 실습 환경에 콜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뭔지, 기본 개념이라던가 특징을 이해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크게 파트 1과 파트 2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제 파트 1은 머신러닝에 필요한 파이썬, 기초, 그리고 라이브러리 이해하는 부분이 들어있고요. 파트 2는 이제 머신러닝을 체험하는 부분인데, 데이터 분석이랑 그다음에 머신러닝 문제 해결, 딥러닝 문제 해결이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문법을 입출력이라던가 아니면 변수, 자료형 변수, 그다음에 제어문, 함수만 다루었고요. 그래서 각각이 머신러닝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좀 매 장마다 좀 설명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이브러리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 라이브러리가 필요한지, 넘파이, 판다스, 매플러립의 역할이 뭔지를 좀 포함시켜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체험하는 파트 2 부분에서는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문제 해결, 딥러닝 문제 해결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 분석은 이제 롤러코스터 데이터 분석하는 거, 그리고 세계 행복지수 살펴보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머신러닝에서는 머신러닝이 뭔지 이해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별 분류하는 분류 문제랑, 그리고 이렇게 학습 시간에 따른, 그리고 이수한 과목에 따른 시험 점수를 예측하는 회계 분석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부분에서는 딥러닝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손글씨 이미지를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가격을 예측하는 것들, 이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머신러닝 기초 이론을 좀 학습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걸로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이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 아니면 머신러닝의 차이점을 좀 같이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머신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색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저희의 주 캐릭터가 이제 부엉이인데요. 부엉이가 종종 책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하면은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제일 큰 바운더리가 이제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는 것.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사람의 지능이 하는 일을 인공적으로 기계가 대신하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지능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 명확하게 정의가 된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이제 인공지능이다라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을 얘기하면 자율주행차를 또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자율주행차와 사람이 운전하는 것들을 비교해 보면 이제 사람이 운전 연습을 하고 운전 연습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신호등에 불이 켜지면 언제 출발해야 되고 언제 멈춰야 되는지, 교통 표지판이 의미하는 것들은 뭔지, 그리고 자동차를 제어하기 위해서 핸들을 어떻게 돌리고 브레이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점점 학습을 해가면서
운전을 잘하게 되는 자신의 이렇게 성능이 이렇게 약간 만렙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도 운전을 하면서 뭐 횡단보도를 보면 그 사람이 건널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아, 속도를 좀 줄여야지라고 판단도 하고 가속을 하거나 감속을 하는 행위도 하고 이런 것들 이제 사람이 하던 것들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이 인공지능 특히 머신러닝 부분은 이제 사람이 이제 기계를 제어해가는 과정에서 기계가 사람만큼의 성능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이런 이 지능이 하는 특징, 뭐 판단하거나 예측하거나 추론하거나 뭐 행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계가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학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운전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잘하게 되듯이 인공지능도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자율주행을 잘하게 되는데 사람은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발전을 하지만 기계는 데이터라는 것을 이용한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이제 기계가 학습한다라는 것에서 이제 머신러닝이 이렇게 붙은 거고요.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부입니다. 근데 어떤 일부냐면 머신러닝 중에서 뇌의 뉴런 연결 구조를 좀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인공신경망이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좀 깊이 있게 다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딥러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머신러닝 중에 한 가지이다,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머신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편적으로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을 머신러닝이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딥러닝은 머신러닝 중에서 사람의 뉴런을 모방했던 그런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머신러닝 구현한 것을 딥러닝이라고 한다라는 차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이야기할 때는 함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x와 y가 주어지면 x와 y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하고 공식을 세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차 함수 같으면 뭐 ax 플러스 b는 y다라는 것에서 x, y가 주어졌을 때 a와 b를 찾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뒤에 넘어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사람은 경험을 토대로 학습을 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예측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계는 데이터를 토대로 학습을 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결과나 미래를 예측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자율주행차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인도는 범죄가 워낙 많이 일어나는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사후에 경찰이 투입돼서 뒤처리를 하는 역할밖에 못했는데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론에 인공지능을 탑재를 하고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폭력적인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러서라. 경찰에 이 장면을 전송을 하겠다라던가 뭐 경고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한 80 몇 프로라고 하는데요. 이걸 하기까지 여러 가지 폭력 상황이 벌어지는 장면들을 학습을 시켰고 그걸 토대로 사람들을 관찰을 하면서 폭력 장면이 일어날 것 같은 것들을 이제 폭력적인 행위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프로그래밍하고 머신러닝의 차이를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은 입력 데이터와 어떤 규칙을 주면 그 두 가지를 이제 규칙에 따라서 입력을 넣어서 결과를 예측하는, 결과를 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머신러닝은 규칙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입력과 출력이 주어지면 그걸 토대로 스스로 규칙을 발견을 하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쉬운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같으면 이거 수학 시간에 많이 보는 모습일 텐데 입력이 주어지고 그 입력을 처리해야 되는 함수, 즉 규칙이 주어지면 그 입력을 규칙에 적용을 해서 출력값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함수가 주어지고 입력이 3이 주어지면 결과는 9다라고 이렇게 산출을 하는 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이었다라고 하면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입력이 이렇게 3이 주어지고 결과가 9라고 주어지고 입력이 4, 결과가 16 이렇게 주어지면 이 데이터들을 쭉 분석을 해서 이거의 규칙은 X제곱이구나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샘플 같은 경우는 사람이 눈으로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4와 2가 주어지면 8, 5, 3은 15 이렇게 여러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사람은 저것들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굉장히 복잡함을 느끼고 답을 쉽게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규칙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인공지능은 그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규칙을 산출해 난다라는 점이 이제 사람과 기존의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 좀 다른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이 데이터가 뭔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갓 태어난 아기의 두뇌라고 보면 갓 태어난 아기의 두뇌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뭘 학습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각각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데 인공지능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신생아의 두뇌에 비유를 하면 거기에 데이터가 이 신생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을 뇌구조에 비유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는 뇌구조가 하게 되는 기능을 숙련시키는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질의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측을 잘하는 인공지능이 탄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학습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데이터하고 그 데이터 정답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함께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미꽃들을 보면서 이건 장미야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해바라기 꽃들을 보면서 이건 해바라기다 라고 계속 답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이건 장미구나, 이건 해바라기구나 하고 반복 학습을 해가면서 점점 똑똑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지도 학습이다라는 것은 정답이 없어서 지도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때 이 인공지능이 데이터들의 특성들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분집화시키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꽃들이 놓여 있고 꽃들을 지금 붉은 꽃과 노란 꽃들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얘가 분류는 했지만 이게 장미꽃인지 해바라기 꽃인지 정답은 없는 거다. 그냥 특징을 색깔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서 묶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은 말 그대로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게임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건데요. 게임을 지지 않고, 그러니까 게임을 이겼을 때 이긴 쪽으로 계속 지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방법 3개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지도학습 방법으로 뭘 할 수 있느냐를 보면 크게 회귀 분석하고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잠깐 예로 들었던 학습 시간이 주어지고 학습 시간에 따른 성적이 주어지면 나중에 어떤 입력된 학습 시간을 보고 얘는 몇 점을 받겠구나 하고 점수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회귀 분석인데 결과가 수치값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회귀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류라는 것은 예측한 결과가 이제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분류를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마의 너비가 넓고 이마의 높이도 높은 사람들은 주로 남자다라는 데이터들을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
이마의 너비와 높이 수치가 주어졌을 때 이건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지도학습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지도학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답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주어진 데이터들의 특징을 분석해서 군집시키는 것들이 이제 지도는 하지 않는 그런 학습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뒤로 이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계 분석 말씀을 드렸고요. 과목 개수랑 이제 공부한 시간에 따라서 시험 점수를 예측하는 것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머신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선생님들과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 실습을 하게 될 텐데 데이터 분석 실습을 위해서 일단 선생님들 구글 이렇게 크롬 창 좀 열어주시고요. 구글 계정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 로그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 그냥 콜앱 이렇게 치시면 콜앱 콜래버레터리 뭐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로 콜앱 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런 사이트가 제일 위에 뜨거든요. 요걸 클릭하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선생님들 준비되셨다라고 제가 그냥 판단을 하고 지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 지금 저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것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시라면 오른쪽 아래에 새 노트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노트가 이렇게 하나 창이 뜨게 될 거고요. 여기 윗부분이 바로 이제 파일의 이름을 작성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쓸 것들은 요 아랫부분이거든요. 코드를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실행하는 것들은 이제 입력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데이터 분석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 분석 부분은 이제 롤러코스터 데이터를 이용해서 롤러코스터의 새로운 정보들을 이렇게 습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건데요. 롤러코스터 데이터들의 이렇게 속성을 몇 가지 속성들을 기준으로 뭐 정렬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속성 데이터들을 이렇게 추출을 하거나 아니면 속성 간의 관계를 수치로 파악하고 뭐 상관관계 분석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이 과정만 보고 가시면 선생님들께서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단계, 그 다음에 머신러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 맞춰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내용만 학습하실 수 있게 구성이 된 거고요. 제일 먼저 이제 분석해야 될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나면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들인지 뭐 좀 빠진 결측치가 있는 건 아닌지 이상한 값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데이터 탐색 단계를 거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관계나 아니면 데이터의 패턴 같은 것들을 그래프로 그려서 시각화할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각화를 된 결과를 보고 내가 여기서 이러이러한 새로운 정보들을 얻어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까지 진행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습을 해볼 롤러코스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캐글이라는 데이터 분석 사이트에서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롤러코스터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이 롤러코스터의 데이터에는 어떤 속성들이 있는가 뭐 테마파크의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롤러코스터별로 흥미도 아니면 이 롤러코스터가 떨어지는 높이 그리고 타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분석을 할 텐데 흥미도와 타는 시간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를 들어 뭐 오래 타면 오래 탈수록 흥미도가 더 높은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 그래프 결과를 통해서
아, 흥미도는 타는 시간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실습해 볼 것들은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책에도 3가지가 담겨 있는데, 잠깐 미리 살펴보면, 롤러코스터 데이터 중에서 이제 최고 속도 속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을 했을 때, 이제 상위 탑 10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이 롤러코스터는 어느 테마파크에 있는지, 그리고 롤러코스터 유형은 뭔지, 흥미도는 얼마나 되고 최고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같이 살펴볼 수 있게끔 하는 데이터 분석 부분이 첫 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롤러코스터 유형 속성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타는 유형들이 있을 텐데, 이런 롤러코스터 유형은 몇 가지나 있고, 그리고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은가, 이런 것들 분석하는 막대 그래프도 좀 그려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흥미도가 최고 속도나 아니면 탑승 시간, 롤러코스터 길이나 최고 낙하 높이 이런 것들 중에서 흥미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속성이 뭔지 이런 것들 탐색하는,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살짝 보고 가시면 우리가 분석할 데이터인데요. 테마파크,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 타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실습을 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부분이 캐글에 가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인데요. 캐글닷컴에 들어가시면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채팅창에 캐글 링크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글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살펴보려면 로그인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반드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구글 계정이 있으면 회원가입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잠시만요. 레지스터 여기 오른쪽 위에 레지스터에서 캐글 사이트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입이 완료되신 분들은 사인인을 누르셔서 구글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리스트에 보시면 데이터셋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클릭을 하시고 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 이렇게 트렌드 데이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기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봤던 데이터셋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을 검색을 하려면 여기서 검색어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롤러코스터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제일 위에 롤러코스터 타이쿤 데이터라고 있어요. 이게 아마 닌텐도 게임인 것 같아요. 닌텐도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속성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우측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요거를 누르시면 데이터가 압축된 채로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이게 굉장히 편리하지만, 하나의 데이터 파일만 있을 때는 여기 아래로 내려오셔서 롤러코스터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미리 보기 몇 가지 할 수 있는 창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측 위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시면 압축되지 않은 원본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시고 이제 롤러코스터 데이터가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요 상태가 되면 이제 콜앱으로 넘어가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이제 코드를 좀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왜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분석 자체만 봤을 때는 데이터 관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머신러닝과 연계를 짓는다면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서 결과를 예측을 해야 하는데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뭐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시간과 돈을 들였는데 이 데이터가 결과를 예측하는데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시간 낭비, 돈 낭비인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기에 앞서서 이 데이터가 과연 머신러닝을 결과를 예측할 때 가치가 있는 데이터인가를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시킬 때 좀 결측치도 없고 이상치도 없어야 학습이 더 잘 되잖아요. 이상치가 있거나 아니면 뭐 결측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 좀 탐색을 해볼 때도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데이터를 불러오는 일인데요.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는 버튼을 만들어서 파일을 올리는 방법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지금 180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구글 콜앱이라는 라이브러리로부터 이제 파일을 제어하는 명령들을 불러오겠다라는 이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일을 업로드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여기 앞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누르시면 단축키가 되거든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파일을 선택하는 버튼이 생기고요. 파일 선택 누르시고 그다음에 롤러코스터 파일 다운로드 받은 거 선택하셔서 여시면 롤러코스터 S 붙어 있습니다. .csv 파일로 업로드가 됐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계속 이어서 입력을 할 텐데요. 여기 밑부분으로 이렇게 이어서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이 코드 창을 하나 아래로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 파일 경계에 코드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MB입니다. 아니 잠시만요. 네, 이렇게 창을 하나 더 띄우실 수가 있고 이제 파일을 불러왔다라고 업로드를 했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고요. 파일 업로드는 했지만 이 파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이상치가 있진 않은지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거거든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데 제가 여기서는 이제 판다스 라이브러리가 뭔지 뭐 이런 것들까지는 좀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간단히 코드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빼먹었네요.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온다라는 의미이고요. 이거를 이제 PD라는 별명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롤러코스터 파일을 업로드를 했는데 이 업로드한 파일은 어디 있냐면 왼쪽에서 폴더를 클릭하시면 롤러코스터 파일이 업로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판다스 라이브러리에서 read CSV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CSV 파일을 읽어오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파일 이름만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시면 이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F라는 것은 그냥 변수인데요. 이 롤러코스터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걸 제어하는 변수가 DF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콜앱에서 장점은 프린트 명령을 쓰지 않고도 이 코드창 제일 밑에 변수명을 쓰면 이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실행을 해보시면 이 DF 즉 롤러코스터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보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네. 선생님, 제가 오늘 조금 속도가 좀 빠르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근데, 네. 이거는 그냥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50분 내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책에 고스란히 그대로 담아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담아뒀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이랑 병행해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을 좀 해볼게요. 데이터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코드 창을 더 추가를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불러왔으면 이 데이터, 롤러코스터 데이터는 어떤 속성들이 들어가 있고 뭐 빠진 값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데이터 테이블의 정보를 보는 겁니다. 정보를 보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 df로 사용한다라고 했었잖아요. df.정보 보는 info라고 이렇게 메소드를 붙이시고 또 실행을 시키시면 속성들의 리스트가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속성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서 굉장히 낯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들이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파크 아이디, 그 다음에 테마파크 이름, 롤러코스터 타입 이런 부분을 바로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부른다. 속성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는 파크 아이디가 있고 테마파크 이름이 있고 롤러코스터 타입이 있고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총 21개의 속성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2개의 값들이 있는데 널값, 즉 결측치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파크 아이디 같은 경우는 정수 타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마파크 이름은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브젝트가 범주형 데이터임을 설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 살펴볼 것들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살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모양, 즉 쉐이프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df의 쉐이프 이렇게만 작성을 하면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은 총 142개의 행이 있고 21개의 속성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결과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초 정보를 볼 때 쓰는 것이 이제 헤드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df의 헤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데이터셋에서 초기에 5개만 볼 수가 있어요. 5개의 행들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5개만 보실 경우는 이제 헤드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거는 이제 테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에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각 속성들의 통계치를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뭐 최소값은 얼마고 최대값은 얼마고 예를 들어서 흥미도가 지금 점수를 통해서 뭐 평점이 매겨지고 있거든요. 0점부터 10점까지 이렇게 범위로 평점을 매기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최소값이 흥미도의 최소값이 얼마고 최대값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평균 점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통계값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df.describe이라는 메소드를 써서 결과를 살펴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의 파크 아이디는 한 142개의 데이터가 있고 이거는 아이디니까 별 의미가 없어서요. 제가 익사이트먼트로 보겠습니다. 흥미도 부분을 보시면 142개의 데이터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평균 6.3점이라는 거 그리고 최소 2.46점 그 다음에 최고는 뭐 9.48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 describe 메소드를 이용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제가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 이렇게 초보 선생님들은 정신이 좀 없으실 것 같아요, 진짜. 네, 지금 아마
저도 강의를 하면서 한 200명 정도까지는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린 적은 있는데 지금 한 300명 정도 되는 것도 되게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가 배우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타이틀은 연수인데요. 일단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소개를 하고 하나의 샘플, 어떻게 전개되는지 샘플을 토대로 좀 보여드리는 시간이라서 아마 많이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 연수의 의도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describe 함수를 통해서 통계치를 확인을 했다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문제 있잖아요. 흥미도를 기준으로 탑 10을 뽑아내고 그 탑 10 중에서 흥미도를 기준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제가 아마 몇 가지 속성을 살펴보게끔 테마파크 이름이랑 롤러코스터 유형이랑 흥미도, 그 다음에 최고 속도가 뭔지를 파악하는 그런 정보를 찾아보고 싶다라는 것을 탐색할 정보 1로 제시를 했었었는데요.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데이터들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가 바로 이 데이터 테이블 전체를 의미하는 거였고요. 이거를 정렬하는 명령이 뭐냐면 바로 sort values라는 명령인데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df라는 데이터 테이블을 sort value라는 명령으로 정렬을 할 건데 max speed, 최고 속도를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겠다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렬한 것은 df2라는 변수 이름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 두 번째 줄은 뭐냐면 이게 데이터 속성들이 지금 21개나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아까 데이터 속성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21개의 데이터 속성들이 있는데 이 속성들을 옆으로 이동했을 때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가운데에 점점점이 찍혀서 중간에 일부가 생략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생략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의 속성들을 다 보고 싶을 때 쓰는 명령이 바로 set option 명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에 디스플레이의 맥스 칼럼들을 전체 다 보여줘라라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뭐 개수를 한정하지 않겠다. 보여줄 개수를 한정하지 않는 none이라고 설정을 하시면 모든 속성들을 다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쓴 이유는 뭐냐면 이 명령이 없으면 맥스 스피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수 정렬을 하라고 했는데 가운데에 딱 이 맥스 스피드가 걸려요.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하면 맥스 스피드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림차순 정렬된 것 중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맥스 스피드의 10개 행 위에서부터 이게 1순위잖아요. 1순위부터 10위까지를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이걸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뽑아내고 싶은 속성만 뽑아낼 때 이렇게 잘라서 뽑아낸다라고 해서 뭐 슬라이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코드를 넣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ilog이라는 요 명령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뽑아낼 건데 인덱스를 기준으로 뽑아낸다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i가 없으면 이 대괄호 안에 그 속성 이름을 타이핑을 일일이 다 쳐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ilog을 이용하면 0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번호를 지정해서 추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행을 뽑아내는 것, 이 부분이 열을 뽑아내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은 이 콜론을 이용해서 0번부터 뽑아낸다라는 건데 뒤에 있는 1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10번째 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10 전까지
10 전까지, 즉 9까지 뽑아내라라는 거고요. 0부터 9까지는 위에서부터 10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게 파이썬의 그냥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열 같은 경우는, 즉 속성명 같은 경우는 여기서 뽑아내고자 하는 것이 테마파크 이름과 롤러코스터 유형과 흥미도와 최고속도인데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열명입니다.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1번, 2번, 4번, 10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괄호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이제 이 부분, 원하는 부분만 뽑아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또 실행시켜서 보면 네, 0번부터 9번까지 총 10개의 행을 뽑아냈고요. 그 중에서 1, 2, 4, 10번 열에 있는 요 속성들이 뽑혀져 나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항 부분인데요. 두 번째 문항에서는 롤러코스터 유형 속성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고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은지 살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형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 유형 중에서 한 번씩만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롤러코스터 타입이라는 속성을 뽑아내서 유니크한 값들로 출력을 하라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행을 해보시면 봅슬레이 코스터가 있고 딩기 슬라이드 형식이 있고 이렇게 총 고유한 값들이 뽑혀져 나옵니다. 그럼 이게 몇 개인지 일일이 셀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세고 싶다라고 하면 또 셀 수 있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은 유니크 앞에 숫자를 의미하는 n만 붙이면 개수를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31이 나오는데 이게 총 31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몇 개의 롤러코스터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싶을 때는 value count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롤러코스터 타입 속성 열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 뽑아내서 이거를 각 값에 따라서 개수를 세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롤러코스터 타입 카운트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을 했고요.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우든 타입의 롤러코스터는 22개가 있다. 루핑 타입은 15개가 있다라는 것. 내림차순으로 쭉 정렬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각화하는 이제 다음은 이걸 데이터들을 그래프로 이제 시각화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각화 같은 경우는 매플롯립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라이브러리가 매플롯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각 롤러코스터 유형별로 개수들을 뽑아냈잖아요. 그 뽑아낸 것을 롤러코스터 타입 카운트라는 변수에 지금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 롤러코스터 타입 카운트의 플랫,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건데 막대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축의 레이블, X축의 이름은 롤러코스터 타입이고 그 다음에 Y 레이블의 Y축의 이름은 카운트로 출력을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show 명령으로 보여주기를 하면 이런 그래프가 자동으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리고 보니까 폭도 굉장히 좁고 되게 밋밋해요. 그리고 막대별로 각 값들을 이제 좀 기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교재에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은 시간이 지금 7시 50분을 지나고 있어서 제가 그 뒤에는 설명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서 좀 책을 참고하시면 오히려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놓친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다가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네, 출판사로 직접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대답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좀 아마 제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것은 300분이라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거의 대부분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정도가 다 다른 분들이 나는 이만큼 알고 싶고 나는 이 부분이 듣고 싶었는데 또 모두가 만족하는 강의를 제가 해드렸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쉽긴 하고요. 그냥 다만 교재를 집필을 해놓고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소개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8시부터는 이제 박지훈 선생님께서 더 재미있는 데이터 분석 부분을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쉬셨다가 8시부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네, 저는 지금 집에서 네, 애들이 거실에 있고 문을 걸어 닫고 지금 네, 네, 엄청 덥네요. 선생님들 진짜 네, 반갑고 가장 바쁠 시기인데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박지훈이라고 하고요. 대전과학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 인공지능을 이제 저도 좀 하다 보니까, 네, 애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애들은 이제, 뭐 이제 문제 푸는 정보 올림피아드 스타일의 문제 푸는 걸 좋아하는데, 어, 인공지능을 하면 인공지능은 외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정보스럽지 않고 생물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생물이 좀 외울 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턱수염, 네. 그래서 생물 같다는 얘기를 애들이 많이 해서 좀 암기할 게 너무 많아서 뭔가 이거는 머리를 쓰기보다는 좀 많은 패턴과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요. 좀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어, 네. 네, 데이터 분석과 그다음에 머신러닝에 대해서 실습 위주로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실습보다는 이론 강의를 조금 더 선호하는데, 이번에는 실습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단 데이터 분석에서 롤러코스트와 전 세계 행복 지수를 표현하다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전 세계 행복 지수를 표현하다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적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선형회귀 모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행복 지수는요,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여기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요소들을 어, 어, 조사해서 어떤 항목이 높았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할 거고요. 문제 정의하기, 데이터 불러오기, 그리고 데이터 탐색 및 시각화하기에 대해서 좀 흐름대로 볼 거고요. 이 장에서는 머신러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시각화로 끝나는 부분이고요. 머신러닝이 들어가는 부분은 뒤쪽에서 또 나옵니다. 자, 일단 제가 개념이라고 하나를 넣어놨는데요. 사실 교재에는 없고요. 제가 조금 전에 넣어놨어요. 일단 시각화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각화에서 끝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에서 머신러닝 학습과 테스트, 그 다음에 결과를 시각화하는 두 가지를 이 책에서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실 건데, 시각화에서 끝나는 영역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대회에서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학교 학생들과 시각화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 시각화가 저는 더 어렵더라고요.
시각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그래프 내에 엄청나게 함축적이고 그 다음에 세련되고 여러 가지 요소를 전부 다 미적인 요소를 전부 다 담아야 돼서 이게 과연 정보만의 영역일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각화에서 끝나는 부분에서는 굉장한 미적 감각이 요구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굉장히 함축적인 걸 요구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 장의 그래프에 한 장의 어떤 차트 속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이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머신러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머신러닝의 학습을 위해서 이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어떤 피처들이 어떤 변수들이 더 유용하고 학습을 할 때 그래서 이 피처들을 선택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들어가는 시각화에서는 피처 셀렉션과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피처 셀렉션은 보통 이런 개념이에요. 피처 셀렉션과 피처 익스트랙션은 둘 다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오버피팅이라는 것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어떤 just right라는 굉장히 이상적인 학습 곡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학습 곡선보다 학습이 덜 되면 언더핏이고 그다음에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되면 오버핏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학습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테스트에서 성능 테스트 결과가 좋지 못하면 저희가 오버핏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머신러닝에서는 오버핏을 방지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초점이 매겨져 있고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어떤 X1부터 X100까지 예를 들어 변수들이 있다고 하면요. 이 중에서 X1과 뭐 X10과 X11과 뭐 X100 뭐 이 네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변수들은 이것보다 덜 중요하니까 빼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선택을 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차원이 축소가 돼서 오버핏을 방지하는 방법이고 피처 익스트랙션은 X1부터 X100까지 변수가 있을 때 X1부터 X10까지는 뭐 예를 들어 Y1이라는 다른 변수로 만들고 그다음에 X 뭐 11부터 X30까지는 Y2라는 다른 변수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조합해서 다른 변수를 만들어서 차원을 축소해서 오버핏을 방지하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과 데이터 전처리라는 것은 머신러닝이 들어간다면 이 머신러닝에서 인풋이 잘 머신러닝 학습하기에 좋은 변수들을 골라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시각화에서 끝난다면 이 시각화를 통해서 어떤 뭐 코로나에 관련된 어떤 차트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다음에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그다음에 어떤 뭐 행복 지수라는 어떤 그래프나 이런 차트들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세련되고 잘 표현되도록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금 다른 개념일 것 같고요. 그래서 교재에는 담진 않았지만 이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데이터 시각화가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행복 지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난 행복해라고 할 때 우리나라가 높지 않다는 거는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떤 변수들이 행복하다고 느낄까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들이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1인당 뭐 총생산, 사회적인 지원, 그다음에 건강 수명 이런 것들이 높았을 때 행복하다고 할지 문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케글의 지금 행복지수 데이터가 있고요. 이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나라 행복지수 몇 위일지. 그 다음에 반응형 그래프를 통해서 특히 플롯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한번 해볼 거고요.
반응형 그래프에서 이런 기법들을 쓰는데요. 이런 기법 말고도 사실은 더 많아요. 이제 시각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어려운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 1년 전에 학습을 하고 2년 전부터 공부를 하고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6개월만 쉬시면 새로운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이전 것들이 조금 홀대되는 뭐 그런, 그래서 너무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지수와 그러면 관련 깊은 속성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행복 데이터는요, 매년 발표가 되고 있어요. 유엔 산하 자문기관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국가명, 지역, 나라별 행복지수, 1인당 국내 총생산 등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행복에 관련된 스코어를 매깁니다. 네,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는 것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데이터를 받아오시면 이런 두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요거를 위주로 하실 거고, 이거는 이따가 이제 지도가 나올 때 그때 쓸 겁니다. 네, 이거를 보면은 네, 이런 흐름대로 가고요. 이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코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콜앱으로 한번 이동하시죠. 어떤 파일을 여시면 되냐면 데이터 분석의 전 세계 행복 지수를 표현하다 전체 코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있으신가요? 네, 혹시 없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저는 여기 번잡하게 지금 고양이들이 돌아다니고 강아지가 돌아다니는데요. 그 다음에 까만 바탕이잖아요. 까만 바탕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설정 열기에 보시면 사이트에 라이트라고 되어 있으면 하얀 바탕이고요. 이거는 네, 좀 눈에 부담이 되니까 저는 다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코기랑 아기 고양이, 그러니까 얘가 코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아기 고양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체크하면요, 이렇게 돌아다녀요. 네, 저희 학교 애들은 이거를 반드시 키더라고요. 그래서 졸릴 때를 방지하고, 이 개도 생겼네요, 얼마 전에. 개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하나씩 타이핑 해보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요. 너무 많아요, 코드가. 굉장히 길어요. 너무 많고요. 하나씩 실행을 해보면서 살짝살짝 뭔가 변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전 세계 행복 데이터에서는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매트플롭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요. 시보는 매트플롭보다 조금 더 고급 기능을 제공하고요. 파이플롯은 이제 반응형 그래프라고 해서 많이 쓰이진 않는데요. 조금 세련된 이제 시각화를 하고 싶으시면 파이플롯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처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다르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일을 이제 업로드를 할 건데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행복 데이터 중에서 2021년 거를 열으셔야 돼요. 2021년도 거. 2021년도 거를 이제 파일 선택을 하시면 전 처리는 했는데 조금 밑에 있는 거를 전 처리 안 했습니다. 그냥 원본 파일입니다.
파일을 이렇게 이제 업로드를 하시면 이제 왼쪽에 여기 목차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아니요 죄송해요. 여기에 폴더 부분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2021.csv라고 이제 업로드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거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는 어떻게 처음에 적었냐면 이렇게 파일 업로드라고 해서 업로디드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서 그냥 업로디드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업로디드를 보시면 파일에 업로드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보시면 처음에는 파일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 파일 속에 들어있는 변수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가시면 값이 나와요. 이 값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지금 파일을 클릭해서 보니까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2021.csv 파일이 올라왔네. 그래서 그냥 데이터 패스에다가 요거를 그냥 복사해서 넣은 거예요. 요거를 그냥 경로 복사해서 요거를 넣은 거고요. 경로 복사를 하시면 사실은 여기 앞에 컨텐츠라는 말이 더 붙는데 이게 컨텐츠라는 폴더 속에 있거든요. 얘를 보시면 얘가 컨텐츠예요. 얘가 컨텐츠 속에 있습니다. 컨텐츠 속에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가 있거든요. 컨텐츠는 생략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또 써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싫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추출해야 되는 것은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2021.csv 파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중괄호가 있는 거 보니까 얘는 딕셔너리예요. 그러니까 딕셔너리니까 얘를 일단 리스트로 좀 바꾸고요.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파일 업로드에 키가 여기 나오는 첫 번째 파일 이름이거든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얘를 리스트로 바꿉니다. 얘를 리스트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로 바꿨으면 첫 번째는 파일 이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수명이고 세 번째는 이제 값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첫 번째니까 0번째 인덱스를 추출해서 업로디드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코드보다는 요 코드가 더 깔끔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파일의 업로드의 딕셔너리 파일 중에서 이거를 얘가 키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밸류잖아요. 딕셔너리에서. 그래서 키를 추출해서 리스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것을 추출을 해서 얘를 실행을 다시 해보시면 파일 선택에 2021 그 다음에 얘를 업로디드라고 넣었으니까 이거를 굳이 써주지 말고요. 이렇게 써주면 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업로디드를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 이따가 시험 점수를 예측하다 해도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코드를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지금 캐글에 있는 데이터를 지금 열었는데요. 판다스를 이용해서 read csv를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열면 판다스 형태가 이런 표 형태로 나오죠. 판다스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랑 자주 쓰이는 numPy는 배열 형태로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어요. 컨트리 네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지역명이에요. 지역. 그 다음에
행복 점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가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이런 데이터이고요. 이게 몇 개가 있냐면 149 행과 20개 컬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20개 컬럼은 사실 여기에서 좀 많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은 잘 변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임의로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변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른쪽으로 가면서 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변수명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혹시 결측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해피니스 데이터라는 변수명으로 저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해피니스 데이터 그다음에 인포 함수를 넣으면 자, 여기에 0번부터 19번까지 20개의 변수명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not null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비어 있는 셀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측치가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오브젝트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그냥 스트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브젝트는 나머지는 전부 다 실수 값이네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explained by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위쪽에 나와 있는 뭐 이런 GDP에 대한 어떤 좀 해석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좀 빼겠습니다. 요것들은 빼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분석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0번, 1번, 2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만 추출해서 넣었어요. 207쪽에 교재에 보시면 0번, 1번, 2번, 6번, 7번이 뭐냐면요. 0번은 국가명이고요. 그 다음 얘는 지역, 그 다음 얘는 행복지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3번은 뺐고요. 그 다음에 4, 5번도 뺐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이 1인당 국내 총생산이고요. 7번이 사회적 지원, 8번이 건강수명, 9번이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10번이 관용, 11번이 부정부패 지수.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피니스 데이터에 ILOC가 있는데요. ILOC는 여기 나와 있죠. 인티저 로케이션이에요. 인티저 로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요게 행이고 이게 열이잖아요. 잠시만요. 요게 행이고 그다음에 요게 열인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ILOC는 인티저, 그러니까 정수의 로케이션을 따질 수 있으니까 0번 이제 정수 형태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LOC는 그대로 요 레더 스코어, 그다음에 뭐 소셜 서포트 이런 식으로 직접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ILOC가 편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LOC가 편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ILOC가 편해서 ILOC를 썼고요. 여기 지금 콤마가 되어 있는데 중괄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콤마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열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행이 콜론이니까 전부 다고 그 다음에 열은 리스트를 씌워서 열이 여러 개니까 리스트를 씌워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요 문제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만든 문제인데요. 이제 열은 이렇게 놔두고 행을 0, 1, 4번 행으로 좀 변환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그냥 요 코드를 가지고 살짝만 변형을 해보세요. 여기 ILOC 다음에 행, 콤마, 열인데 행이 전체로 돼 있잖아요. 요거를 0, 1, 4번 행으로 변환을 해보라고요.
자, 요것이 혹시 어려우시면 앞부분에 판다스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답을 다 적어주시면 돼요. 0, 1, 4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0, 1, 4번만 나오죠. 행. 그러면 하나 더 문제를 내면 이전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0번부터 지금 4번까지 5개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3번까지만 나오게 한번 해보실래요? 행이 1번부터 답은 네, 주셔도 좋고요. 각자 해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리스트가 있으면 이게 리스트로 감싼 이유는 여러 개의 이제 연속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리스트로 넣은 것이고요. 1번부터 3번까지 넣으면 리스트로 씌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행, 그리고 나머지 열. 그래서 ILOC의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냥 이해하시라고 제가 가볍게 문제를 내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5개만 나오고 있고요. 앞에부터 뒤로 넘어갈게요. 해피니스의 이제 describe를 보면 describe는 이제 통계치가 나와요. 카운트, 그다음에 평균, 그다음에 표준 편차, 최소, 25% 값, 50% 값, 75% 값, 맥스 값. 여기에서 일단 149개의 데이터가 지금 있고요, 전부 다. 그다음에 평균이 요 정도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좀 의미 없죠, 어렵죠. 민과 맥스를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레더 스코어에 보시면 민 값이 2.5고요. 10점 만점입니다. 그 다음에 맥스 값이 7.8이에요. 그러니까 7.8인 나라가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2.523인 나라가 가장 최하의 행복 지수를 갖고 있는 나라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몇 위일까? 그래서 이 코드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를 보시면 이 코드가 이 함수를 외우셔야 돼요. 해피니스 소트. 해피니스는 뭐 변수명이니까 소트 밸류를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라는 것이 바이를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름차순을 할 건지 내림차순을 할 건지 이거를 이런 속성들을 아셔야죠. 그래서 여기는 LOC를 넣었죠. LOC는 로케이션이고요. 인티저 로케이션, 아까 ILOC는 숫자를 정수값을 넣을 수 있지만 LOC는 변수명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리 네임 중에서 사우스 코리아 인 것의 로케이션을 찾아서 출력을 해보면 61입니다.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작년에 5.845이고요. 그다음에 6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각화 부분이잖아요. 다른 시각화를 좀 볼게요. 여기는 지금 SNS니까 C본을 이용해서 차트를 만드는 거고, 필터에 이렇게 해보죠. 해피니스 데이터 중에서 레더 스코어가 행복 지수가 7.5 이상인, 그 다음에 3.5 미만인 나라를 해피니스 필터라고 놓고 X는 레더 스코어, Y는 컨트리 네임을 넣어서 파플롯을 이용해서 이 속에 해피니스에 해피니스 필터 데이터를 넣어서 쿨웜이라는 색깔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7.5 이상인 나라가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1위가 핀란드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나라는 보츠와나, 르완다, 짐바브웨,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이 꼴찌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화도 할 수 있어요. SNS.
C본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시죠. C본을 통해서 카운트 플롯을 이용하면 지역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테이션을 넣은 것은 로테이션을 안 넣으면 이게 글자가 겹쳐서 80도로 돌려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를 넣는데 Y축과 Y축에다가 그리드를 넣고 그 다음에 색깔은 회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점점으로 표현하시오. 이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이게 지역명인데 지역이 이렇게 나오죠. 뭐 서유럽, 그 다음에 동아시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를 낼게요. X축으로 빨간색 점선을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우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또는 외우지 않는다면 찾아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Y축으로 지금 그레이로 점선이 그려져 있는데 X축으로 빨강색이면 레드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X축으로 빨강색 점선이 그려졌어요. 여기까지 네, 따라 하시겠죠? 그 다음에 가로축으로 이제 바꾸면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박스 플롯을 이용하면 이것도 SNS입니다. 박스 플롯을 이용하면 X축으로 레더 스코어, 그 다음에 Y축으로 지역명을 넣고 데이터는 해피니스 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방향인데요. H는 가로고 그 다음에 V는 세로예요. V는 세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그러면 퀘스천 문제입니다. X축과 Y축 속성을 바꾸고 세로로 출력되도록 한번 바꿔보실까요? 그러니까 X축과 Y축의 속성을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로로 출력. 세로는 V거든요.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네,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V로 바꾸시고 X랑 Y를 바꾸려면 그냥 이것만 간단하게 바꾸시면 되겠네요. YX로.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글자가 겹치잖아요. 글자가 겹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을 복사해서 PLT, PLT는 이제 매트플롯에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80도로 돌아가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코드를 보고 이것저것 막 바꿔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매트플롯과 C본을 이용해서 보통 이제 교재에서도 매트플롯과 C본까지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검색을 하다가 이제 반응형 그래프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반응형 그래프를 넣어봤습니다. 반응형 그래프는 일단 트리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해피니스를 넣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없으실 거예요. 요게 없으신데 요거를 지금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px, constant, 월드라고 넣으시면 요게 월드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부모, 요게 자녀예요. 부모, 자녀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로 묶고 value는 레더 스코어, 컬러는 레더 스코어로 표시하시오. 그 다음에 plt show를 하면은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뭔가 이제 점수별로 이게 나오고 점수별로 노란색이 행복지수가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갈수록 행복지수가 낮은 거라서 웨스턴 유럽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반응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월드를 클릭하시면 이전으로 돌아가고요. 가장 낮은 점수가 있는 곳이 딱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사우스 아시아. 여기 보면 아프가니스탄이 2.532로 가장 점수가 낮습니다. 다시 사우스 아시아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월드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뭔가 반응형 이제 시각화를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좀 더 세련돼 보이죠? 그래서 머신러닝까지 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세련되고 한눈에 보이고 그런 시각화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Sunburst라고 나오는데요. 네. 신기하시죠? 이게 근데 부모와 자녀예요. 그래서 부모와 이게 지역이 부모고 그다음에 자식이 이 속에 쏙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만 좋은 거예요. 아무거나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지역 속의 나라가 되게 많은 이런 구조일 때 이게 이쁘게 나오는 거지 아무 데나 이쁘진 않더라고요. 네, 요것도 이제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이 패스를 보시면 얘도 부모, 그다음에 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얘가 부모, 웨스턴 유럽, 얘가 부모, 그다음에 얘가 자녀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다시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웨스턴 유럽에 보면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정렬이 돼 있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정렬이 돼 있고요. 이쪽도 다 정렬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한눈에 보기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 때나 이쁜 건 아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좀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 그래서 부모의 개수가 이게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자식의 개수가 아까 몇 개였죠? 149개. 이 정도 나올 때 이쁘게 나오고요. 이게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래프가 굉장히 이상하게 됩니다. 이거 한번 바꿔보실래요? 이거 바꾸는 건 좀 그렇고요. 네, 퀘스천을 하겠습니다. 퀘스천. 여기 지금 밸류랑 컬러가 레더 스코어에 대해서만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소셜 서포트로 좀 변경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위쪽에 해피니스 인포를 여기 한 이유는 여기서 카피 페이스트를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카피 페이스트를 여기서 편하게 하려고 밸류랑 스코어를 한번 바꿔보시고요. 패스도 뭐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바꿔보세요. 근데 얘가 부모고 얘가 자식인데 부모의 개수가 더 많다 자식보다 그러면 그래프가 굉장히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퀘스천을 한번 해보시죠. 소셜 서포트로 한번 바꿔보시죠. 그러면 소셜 서포트로 바꾸면 여기 소셜 서포트라고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정렬되어 있는 게 소셜 서포트 점수별로 저장 이제 높은 순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소셜 서포트는 아이슬란드가 가장 높네요. 아까는 행복 지수는 핀란드가 가장 높았는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음은 얘인데요. 얘가 여기에 좀 이상하게 끼어 있어서요. 요거를 예로 보겠습니다. 더 알아보기라고 있거든요. 전 세계 행복 지수를 표현하다 218쪽 더 알아보기. 더 알아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아까 전에 저희 파일 중에서 하나를 안 했거든요. 2021만 했고 그냥 해피니스 리포트는 안 했거든요. 해피니스 리포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여셨으면 하얀색 라이트 화면이 좋으시면 이걸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크로 바꾸시고 저는 다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반응형 그래프 중에서 반응형 그래프는 아까 플롯리라고 하잖아요.
플롯리를 이용해서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2021 말고 그냥 다른 거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는 파일을 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하겠네요. 네, 파일 열기를 해서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네,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는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이제 2021년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연도가 나와 있어요. 여러 연도가 나와 있는데 여러 연도가 이제 그 오름차순으로 뭐 연도별로 정렬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연도별로 이제 행복 점수가 지수 점수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거를 사용해 보려고 해요. 요게 또 반응형 그래프인데요.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영어 발음하는 걸 들어봤는데 뭐 코로플랫 뭐 이런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지도를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에 따라서 이제 오름차순을 정렬을 하고요. 그다음에 컨트리 네임을 표시를 할 건데 이제 로케이션 모드가 있는데 로케이션 모드는 컨트리 네임이 요 위에 있는 컨트리 네임이 아니라요. 이게 뭐냐면 좀 어려운데 자, 요런 거예요. 로케이션 모드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아셔야 되잖아요. ISO3가 있고요. USA state가 있고 country name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country name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ISO 3이 뭘까? 그랬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어떤 나라별로 임의의 인덱스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덱스를 부여해서 표시하는 것이 ISO고 그다음 country name은 그냥 저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컨트리 네임이 옵션이었고요. 그다음에 컬러는 레더 스코어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얘가 반응형 그래프로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연도의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이 데이터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지금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반응형 그래프. 네,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뒤에도 뭐가 있긴 하지만 일단 행복 데이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시험 점수를 예측하다 보겠습니다. 시험 점수를 예측하다는 별로 못 보겠네요. 네, 시험 점수를 예측하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점수를 예측하다는 이제 회귀 모델입니다. 회귀 모델은 뭔가 시각화를 지금까지 했던 시각화를 통해서 모델에 넣어서 이제 평가까지 들어가는 거고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변수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일단 10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변수가 요래요. 수강을 몇 과목을 했고 그 다음 공부를 몇 시간을 해서 몇 점을 맞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변수가 적죠. 그래서 마크라는 요것이 이제 타겟이죠. 이것이 타겟이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통해서 몇 점을 맞았는지를 예측하는 거라서 이 타겟이 실수잖아요. 타겟 값이 만약에 이제 명목형이나 이런 이산적인 데이터라면 이산적이라면 뭐 0, 1 또는 개, 고양이 그다음에 뭐 아이리스에서 그 품종의 세 가지처럼 이렇게 딱딱 분리되는 이산적인 거라면 분류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타겟 정답이 실수값이면 보통 실수값이면 이것을 회귀라고 하죠. 그래서 회귀라는 것은
이 데이터에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이 실수값이다.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예측하고 싶은 것이 실수값이다. 그럴 때 획이라고 하고, 이산적일 때 분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연속적인 값, 실수값을 예측하고 싶으니까 획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고요. 다운받아서 금방 해볼게요. 시험 점수를 예측하다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해볼게요. 코드가 간단하니까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흰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네,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했던 이제 파일 네임이라는 변수에다 저장해서 파일명만 저장을 해볼 거고,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거 파일 다 있으시죠? 실행을 해보시고 파일 선택에, 네, 감사합니다. 파트 2의 머신러닝 문제 해결, 스튜던트 마크 요거를 네, 넣으시면 여기 파일에 보시면 여기 들어갔죠. 제가 2번 넣으니까 이렇게 중복 표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파일 네임을 그대로 CSV 파일로 받아서 이제 이 전체를 출력을 해보면 전체가 100개의 행과 그 다음에 3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코스를 선택했고 몇 개의 과목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공부를 몇 시간을 했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몇 점이 나왔는지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스튜던트 데이터 인포를 통해서 여기 컬럼명이 3개가 있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측치가 없다는 것이 나오죠. 데이터 타입은 정수, 그 다음에 실수입니다. SNS니까 이제 C본을 통해서 히트맵이라는 것을 그려서 지금 저희가 지금 따질 거는 마크, 점수를 몇 점을 얻었냐인데 이 마크랑 연관이 높은 것은 0.94인 당연히 그냥 상식선으로도 알듯이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 이 점수를 잘 맞았다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 점수를 잘 맞을 그 상관관계가 0.94래요. 그 다음에 한 과목 듣던지 6과목 듣던지 8과목 듣던지 그거는 요 정도의 점수를 맞는데 상관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면 이게 0번째가 왼쪽이고 1번째가 오른쪽인데 몇 과목을 들었냐는 점수와 좀 상관관계가 없이 이렇게 쭉쭉 뻗어 있죠.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한 것이 점수랑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를 스캐터 플롯으로 산점도 형식으로 그려보니까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오죠. 그래서 8시간 공부한 사람이 점수가 높고 그 다음에 적게 공부한 사람이 점수가 낮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시각화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 속에다 넣는데 모델 속에다 넣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분할을 해요. 데이터를 이제 분할을 하는데 데이터를 분할을 하는 것이 혹시 어려우시면 보세요. 지금 이게 삐딱하게 그려지는데요. 지금 100개의 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의 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어떻게 나눴냐면 이렇게 나눴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x랑 y를 넣었는데 x가 얘고요. 그 다음에 얘가 y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요만큼이 x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y입니다. 그러니까 y는 타겟, 마크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x랑 y를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하면은 4개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x 트레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 테스트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Y train, 그다음에 여기가 Y test입니다. 머신러닝에서는 네 가지가 필요해요. 왜 네 가지가 필요하냐면 일단 요것과 요것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100개 데이터가 있는데 만약에 이 전체 100개 데이터를 전부 다 학습을 시키면 테스트 데이터는 어디서 구하나요? 테스트 데이터를 저희가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중에서 0.2, 80개, 80%만 학습 데이터로 쓰고 나머지 20%는 테스트 데이터로 쓰자.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학습을 해서 어떤 펑션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테스트를 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데이터들을 잘 예측을 하는지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에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가 필요할 때 여기에 지금 보면 y 값이 타겟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지도학습이라고 하고요. 이 지도학습 중에서 분류랑 회귀가 있는데 회귀는 이 타겟, 저희가 맞추고 싶은 정답이 연속적, 그래서 실수값일 때 회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귀에 세 가지 커다란 게 있어요. 뭐 세 가지 말고 더 있긴 한데요. 여기서 지금 세 가지로 넣었는데 이 세 가지가 선형 회귀, 그 다음에 KNN 회귀, 그 다음에 앙상블 회귀를 넣어놨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넣어서 그냥 아이고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리니어 리그레션에다가 요 함수에다가 그냥 넣어서 이것을 fit 하면은 fit 할 때 fit이 이제 훈련하다라는 함수고요. 그래서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같이 넣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에서 이렇게 잘려져 있던 것 중에서 요게 x 트레인이고요. 요게 y 트레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넣으니까 지도학습이죠. 그러니까 학습을 시킬 때 정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지도학습이고 이 y가 연속적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평가 도구는 제가 시간을 좀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 R제곱과 mean squared error라는 것을 이용해서 평가 도구를 써서 했더니 R제곱은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평균에 해당하는 이 오차들이 있거든요. 이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찍혀 있을 때 평균에 해당하는 이 오차들 분에 그 다음에 이 모델이 만들어낸 회귀에 있는 오차가 또 있어요. 그래서 평균에 해당하는 그 오차 분에 모델이 만들어낸 오차. 그러니까 이 평균에 해당하는 이 오차는 분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얼마나 예측을 잘 했는지, 이 분산을 얼마나 잘 예측을 했는지의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 R제곱이라서 1이 100%가 1로 표시되고요. 그다음에 1에 가까울수록 회귀가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그다음 민 스퀘어드 에러는 이게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건데 몇이나 돼야 이게 좋은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R제곱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14.2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R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회기식을 그려보면 요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기식을 써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게 지금 X2가 뭐냐면 공부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 시간이 5.75의 가중치를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KNN 회기랑 그 다음에 앙상블 회기도 넣어놨는데 KNN 회기랑 앙상블 회기 중에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좋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 2.58보다는 이게 더 좋구나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KNN은
선형 회계에서는 14.20이고, 그다음에 KNN 회계에서는 2.58이고, 그다음에 앙상블 회계에서는 1.99니까 앙상블 회계가 가장 좋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더 있긴 한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